또 뭐 우리나라는 노후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높은 걸로 나옵니다. 하우스 리치 캐시푸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돈이 많아도 걱정, 적어도 걱정.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는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시간 부동산 클래스의 정재호입니다. 자, 오늘은 국내 최고의 자산 전문가시죠. 그리고 은퇴 연구 전문가로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미래셋 자산운용의 김경록 고문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뭐 강연도 많이 하시고 은퇴 관련된 이런 상담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은퇴를 앞둔 분들이 가장 걱정하고 후회하는 점이 좀 있을까요? 뭐 가장 걱정하는 점은 돈에 관한 것이고요. 돈이 많아도 걱정, 적어도 걱정. 적은 사람은 적은 대로 걱정이고요. 많은 사람들은 이걸 또 어떻게 굴릴까 이런 부분 걱정인데 아무래도 뭐 그 사람들은 행복한 걱정이고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에서는 아무래도 돈에 대한 것이 가장 큰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면은 다시 시간을 거꾸로 되돌려서 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후회하기도 많이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장수시대에는 좀 돈이라는 부분이 주요한 의제로 떠오른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은퇴 준비 혹은 노후 준비 같은 동일 개념으로 좀 이렇게 혼동해서 사용하는 것 같아요. 두 개의 어떤 개념이 좀 다르다고 하던데요. 어떤 건가요? 저는 뭐 그냥 같이 혼동해서 써도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쓰기로는 두 개를 그냥 혼동해서 쓰니까 야 이게 틀리다 이게 맞다 하기도 그렇고요. 아시다시피 은퇴라는 것은 우리가 박지성 선수도 은퇴했다고 그러고 김연아 선수도 스케이팅 하다가 이제 은퇴했다 그러고 자기의 이제 주된 본업에서 물러나는 때를 이제 은퇴라는 용어로 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은퇴라는 것들을 이게 실브라는 은자가 아니라 아시다시피 숨는다는 은자입니다. 그래서 물러나서 숨는다 이런 것이 되다 보니까 이게 좀 막 여러 가지로 헷갈립니다. 예를 들어 자기의 본업에서 그냥 물러나는 것 이렇게 또 은퇴라고 쓰는 것이고 또 리타이어 한다고 할 때도 또 은퇴라고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좀 개념이 혼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러나 숨는다는 뜻의 은퇴 준비라는 것과 노후 준비라는 것은 뭐 거의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은퇴라는 것은 자기의 한 본업에서 하나를 끝내고 또 다른 것을 시작하는 그런 어떤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이제 은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한자 용어로 물러나서 꼭꼭 숨어 있다 이런 뜻으로 좀 앞으로 은퇴라는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늦었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은퇴 준비, 노후 준비 이런 준비에 대한 어떤 골든 타임이라는 게 존재하나요? 있습니다. 예, 이제 은퇴 준비를 하는데 골든 타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은퇴를 하고 나서도 골든 타임이 있고 이제 이렇게 다 있는데 그게 이제 은퇴 전의 한 10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년퇴직이 보통 60세라고 가정하는데 보통 55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전은 한 10년 정도 이렇게 보니까 한 40대 중반, 초반 이때가 이제 시작하기에 딱 골든 타임이고요. 그러면 40대는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이때 되면 이제 소득이 많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제 40 중반이 가면은 소득이 올라가는데요. 그래서 이 소득이라는 것이 주기라는 곡선을 타기 때문에 내가 한 40 초중반 되었을 때 소득이 많아지기 시작할 때 그리고 이제 애들도 커갈 때 이때 내가 나의 재무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때이고요. 또 하나는 자기의 이제 평생 전문성 측면에서 자기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일이나 직장에서 뭐 한 55세, 길어야 60세 정도는 보통 나가게 되는데 그 이후 그럼 나는 뭘 해야 할까 하는 것 이런 부분에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될 아주 골든 타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60세를 넘어서는 60세부터 한 10년 동안이 자기의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 내가 재취업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고요. 이 10년을 잘하면은 70세 이후는 그냥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45세에서 한 60세까지 이때가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노후 준비와 관련해서 우리가
뭐 필요한 노후 자금 최소 금액 뭐 이런 게 기준이 좀 이게 있을까요? 이제 사람마다 너무 달라서 사실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보통 서울시 기준, 부부 기준 하면은 이제 국민연금 연구원에 서베이를 해보면은 대략 최소가 270만 원이고 적정이 한 330, 340 정도 됩니다. 사실은 생각보다 조금 많아 보이긴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기초연금을 정할 때 보면은 이제 그 소득 70%까지 만 65세 이상에서 이제 그 소득선까지 해서 기초연금을 이제 지급을 하는데요. 그 금액이 올해 기준으로 보면은 대략 부부 소득 기준은 이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기준입니다. 여하튼 이러나 저러나 소득 인정액이라고 그러죠. 그 소득 인정액이 한 34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이제 소득 하위 70%. 이걸 이제 감안하는 그 선이 대략 340만 원이다. 하여튼 세전으로 따지자면 한 350에서 400 이 정도가 적정한 부부의 생활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넉넉한 건 아니고 적정하다 이런 뜻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걸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자산을 운용할 때 복리 효과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운영 수익률만큼 올라가는데 똑같이 생활비도 물가만큼 복리 효과로 올라갑니다. 한 20년, 25년 정도 되면은 거의 필요한 금액이 한 2배 정도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주위에 은퇴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은퇴하고 나서 생활비가 의외로 더 많이 든다라는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런 이유가 좀 있을까요? 보통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생활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 중에 하나가 자녀 교육이나 이런 지출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퇴하는 나이쯤 되면은 이런 부분이 없어지니까 사실은 생활비가 뚝 줄어듭니다. 그런데 왜 많이 들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자녀의 결혼 비용 관련된 부분 때문에 내 목돈이 왕창 나가게 되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좀 더 궁핍해지다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일본도 동양 국가이긴 하지만은 자녀가 결혼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크게 비용 부담은 하지 않는데요.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꽤 비용 부담을 하는 셈입니다. 딱 그 나이에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까지가 거의 마의 지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걸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뭐 여유가 있다면은 뭐 하는 거는 괜찮은데요. 주고 나서 뒤에 내가 은퇴 설계를 해야지 나머지를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시면은 좀 곤혹스러울 수가 있고요. 나의 은퇴 설계를 먼저 해놓고 그다음에 그 내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것 그게 필요한 프로세스인 것 같습니다. 은퇴 후에 소득이 좀 없고 지출은 자꾸 늘어나면서 노후 파산 얘기도 나오고 뭐 노인 빈곤율에 관련된 심상치 않은 이런 기사들 좀 읽을 때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뭐 우리나라는 노후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높은 걸로 나옵니다. 그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OECD 국가들은 이제 연금이 잘 준비된 그런 선진국들이기 때문에요. 자기의 직전 소득이 한 70% 정도 소득 대체율이 되니까 다른 비용은 줄어들고 하니까 상당히 넉넉한 편이죠. 그래서 서구 사회의 노후의 모습은 뭐 이제 앉아서 책을 읽는다든지 부부가 여행을 다닌다든지 이러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 도입된 게 88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80대 이런 분들은 전혀 국민연금의 혜택을 못 받던 때이죠. 퇴직연금이라는 제도도 없을 때이고 있으면 퇴직금 제도 정도 있을 때이니까요. 그러나 이제 사회보장제도가 안 되어 있으니 노후소득의 빈곤율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들의 현재 70대 이상 한 80대 이런 분들의 이제 상황이고요. 베이비 부모들로만 내려오더라도 상황은 많이 달라집니다. 88년부터 국민연금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베이비 부모들은 이제 상당수가 국민연금도 이제 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는 하우스 리치 캐시플로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집은 가지고 있는데 이제 캐시플로우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집을 캐시플로우로 환산하면은 우리나라의 노후소득 빈곤율은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갖고 있는 집을 이렇게 잘 캐시플로우로 만드는 것, 그게 주택연금인데 이런 걸 좀 활용하면은 우리가 소득 빈곤율을 좀 많이 떨어뜨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말씀 중에 우리나라는 퇴직은 좀 빠르지만 최종 은퇴는 70대 초반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서구권하고 우리나라 은퇴 준비와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제가 한번 전해 들은 적이 있어요.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려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은퇴 시장이라 할까요? 이 부분을 이제 규정 짓는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결국 그 사람들의 노후가 어떻게 되느냐는 노동시장을 보아야 됩니다. 노동시장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잘 되어 있느냐 이걸 보아야 되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은 70세가 이제 퇴직 연령으로 되어 있고요. 그 후에 이제 서구 국가들은 대략 65세에서 68세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그 연령대 퇴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60세 퇴직 연령이고 대기업이나 공기업이나 이런 곳을 제외하면은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따지자면 그래서 한 55세 정도 이렇게 하니까요. 다른 서구 국가보다 한 10년 정도가 빠른 셈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노후 준비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73세까지 이제 은퇴를 미루면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OECD 국가들 중에서 아주 특징적인 게 멕시코하고 비슷한데요. 주된 직장에서 정년 퇴직을 하는 것. 이것은 OECD 국가 중에서 아주 빠른 편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은퇴를 하는 것. 그러니까 끝까지 일을 하는 연령이죠. 그것은 멕시코와 더불어서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최하위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55세에서 한 70세까지, 혹은 제가 아까 60대 10년이라는 것이 바로 이 기간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기간 10년이 우리나라는 아주 독특한 시장입니다. 재취업을 하면서 그다음에 조금 열악한 여러 가지 일자리를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이제 조금 소득을 얻으면서 계속 노후를 이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잡서칭을 해보면은 한 66자가 보이는 순간부터 쉽지가 않습니다. 예, 거의 6자가 보이면 후보에서도 다 탈락하고 보지도 않고 탈락시키고 뭐 이런 경우도 많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고용률을 보면은 작년에도 그렇고요. 올해도 쭉 보면은 전체 이제 한 해에서 일어나는 신규 고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용의 90에서 100% 정도가 이제 60대 이상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해에 비해서 증가하는 것이니까 60에서 65세 정도까지는 고용률이 거의 60% 전후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6명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제는 정말 좀 은퇴 이후에도 일을 해야만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일하는 게 이제 이상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과연 현실적으로 이런 어떤 5, 60대를 위한 잡 시장이 조금 많이 열릴지가 좀 의문이기는 좀 하더라고요. 가장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서 심각한 게 20대하고 젊은 층의 노동력이 급속하게 줄어듭니다. 이게 한 10년 지나면은 급속하게 감소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아마 큰 문제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장들을 이제 이게 60대 이상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그 시장을 조금 보완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이제 60대 이상에서 여성의 취업률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 고령자들은 생산 현장에서 일을 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서비스 시장으로 가게 되니까 서비스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남성보다 여성이 조금 경쟁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취업률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은 이제 데이터들이 이제 조금 보완되고 많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 과거에는 우리나라는 이제 고용노동 부분은 주로 이제 50대까지의 노동시장의 취업에 관해서 제일 신경을 많이 썼고요. 그다음에 이제 70대 이상은 보건복지부에서 복지 차원에서 취업에 관해서 신경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60대가 뻥 회색지대인 거예요. 보건복지부의 복지 차원인지 고용노동부의 생산 현장 차원인지 이게 이제 그레이존에 있는 겁니다. 아직도 약간의 그레이존에 있는 것이니까요. 이제 베이비 부모들이 이 시장에 무지막지하게 흘러 들어옵니다. 이 시장을 국가가 좀 체계적으로 잘 그 지도를 그려줘서 이 시장이 앞으로 좀 체계적으로 좀 커가기를 저도 바라고요. 저는 조만간 우리 사회가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도 이제 급물살을 좀 타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정년 연장 이야기가 나오다 갑자기 쑥 들어갔죠. 예,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이 이야기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가 되었는데요. 이제 조용히 어디 몇 군데씩 이렇게 연장을 하기는 하는데 아직 이제 사회적 이슈는 조금 잠수를 한 느낌이 듭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정년 연장을 하고 보니까 이게 청년 일자리하고 충돌을 하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충돌을 하는 것은 아닌데 정년 연장의 혜택을 받는 그러니까 정년 연장을 잘 지키는 기업들은 공무원, 공기업, 이제 대기업들인 거죠. 그럼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일자리는 어디냐? 이런 일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일자리 시장을 따지자면은 충돌을 하지 않는다고 나오는데요.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래서 경쟁이 빡시게 센 곳 이런 곳을 따져본다면 충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정년 연장은 소위 말해 임금 피크라든지 직무급제라든지 이런 것하고 병행이 되어서 그러니까 임금이 정년 연장하는 대신 임금이 좀 줄어들게 하는 것 이런 거하고 동시에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받는 것이 아시다시피 지금은 이제 62세, 이제 63세 될 거고 65세까지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번에 국민연금 개혁안에는 심지어 68세라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그러면은 정년도 당연히 따라서 길게 해 줘야죠. 그래서 그 부분은 트렌드상으로는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거와는 별개로 우리 개인 입장에서 어떤 이런 일자리 시장 변화 관련돼서 좀 준비하고 대처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50대, 60대 재취업 일자리를 겪은 사람들의 이제 쭉 서베이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이제 제일 만족도가 높은 것은 동종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동종으로 이동하는 데 있어서 성공 요인은 뭐냐 하면은 채권하면 저 사람이야. 인사에 있어서는 저 사람만 뽑아 놓으면은 다 되는 것이야. 이런 식의 자기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것.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이 전문성을 갖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는 여러분들이 혹시 별명을 갖고 있냐 있지 않느냐 이걸로도 알 수 있는데요. 그 사람이 별명을 가져야 됩니다. 그 사람이 뭔가 하나의 특이한 전문성이나 특이한 특성을 가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문성의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게 이제 전문성도 없으면서 이제 별 생각 없이 이런 것 저런 걸로 다양한 일로 떠돌아다니면은 나중에 이제 나이가 되었을 때 이 사람의 전문성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에 좀 퀘스천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네트워크를 가지는 겁니다. 자기의 네트워크가 있으면은 이 사람이 놓으면은 기다리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우리 회사에 데려가야지. 그러면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만족도도 높고 취업도 잘 됩니다. 그게 이제 동종에 있는 사람들의 성공 요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종, 자기하고 다른 곳으로 갔을 때 여기서 필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눈높이를 낮추는 것, 그 다음에 자격증을 갖추는 것. 자기의 전문성이 아닌 다른 곳을 가기 때문에 자격증을 통해서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이종으로 우리가 취업할 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 마지막은 이제 일반적으로 단순 직장, 단순히 누구도 할 수 있는 일 이쪽으로 가는데 성공할 요인은 뭐냐? 눈높이 낮추기입니다. 건강과 그래서 이제 전문성, 그다음에 네트워크, 자격증, 눈높이 낮추기 이 네 가지 정도가 공통적인 요소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40대 중반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나의 전문성을 계속 닦고 이것을 시장에 이렇게 알릴 수 있고 한 기간이 이제 이때부터는 늦어도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나의 새로운 전문성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40대 초반이나 중반이 골든타임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재무관리뿐만 아니라 자기의 인적 자산 관리에 있어서도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 한국에서는 집 한 채만 있으면 노후 준비는 다 된다 이런 속설도 있더라고요. 과연 그 집 한 채로 노후 준비가 가능한 건가요? 어떻게 좀 보세요? 이전에는 가능했죠. 이전에는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요. 이전엔 집 한 채 오래 보유하면은 양도소득세도 없죠. 그러니까 불을 증진시킬 수 있고 그걸 활용해서 또 이제 노후 준비를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쉽지가 않죠. 그렇게 될 집은 일부에 불과하고요. 나머지 집은 이제 상승률이 훨씬 떨어질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기대 수익률이 떨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집 한 채를 이렇게 잘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노후 준비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한참 산업화 시대를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이고요. 지금처럼 이제 정보화 시대를 겪는 분들은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는 집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미국의 이제 투자의 전문가 피터 린치라든지 워렌 버핏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주식을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피터 린치는 개인들한테 주택을 먼저 사라고 그랬습니다. 주택의 가장 장점은 뭐냐? 주택 가격이 급락했다고 해서 집을 팔지는 않는다. 그랬습니다. 주가는 급락하면 팔아버려요. 그러다 오를 때 이제 손해 보는데요. 집은 팔지를 못하기 때문에 10년, 20년 들고 있다 보니까 가치가 오른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주택의 장점이라고 그랬는데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은 어느 은행이나 이런 금융기관도 이렇게
집이 아니고서는 오랫동안 장기로 대출해 주는 게 없습니다. 레버리지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주택은 그런 장점이 반드시 있습니다. 주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애 설계를 할 때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영목이지긴 하지만요. 주택연금제도라는 것이 좀 이렇게 계속 제도를 손질해 가면서 국가가 관리를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주택연금을 통해서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을 이제 소유하시고 그게 자산 가치가 좀 올라가고 노후에는 국민연금하고 주택연금, 그 외에 여러분들의 퇴직연금 이 세 개를 가지고 연금화해서 여러분들의 노후 소득을 만들어도 아마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일자리 변화도 있지만 이런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부동산의 가치가 수요의 감소로 인해서 떨어질 거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의견들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세요? 인구가 이제 감소하는 시대에서는 저는 무엇보다도 좀 처절한 양극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지금 이미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가 빈집이 저렇게 많다 하더라도 빈집의 자체가 전체 집값을 끌어내리는 것은 아니고 도쿄는 여전히 집값을 올리고 있으니까요. 뭐 그 빈집은 완전히 소외된 곳으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제 버려진 집인 것이죠. 그런 형태로 아마 나타날 것 같고요. 아마 인구가 정체하고 감소하는 시기가 오면은 젊은 인구의 빼앗기 경쟁이 일어날 것 같고요. 결국 저출산 대책이 가만 보면은 다른 시도에서 인구 빼앗아 오는 일본도 그렇거든요. 일본도 결국 막 정책을 실시한 데 보면 다른 도시에서 인구를 이제 빼앗아 오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강력하게 인구를 빼앗을 수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서울 지역이죠. 네. 예. 지금도 뭐 여러 정책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 다른 지역이나 그런 쪽에서 어떤 도시 계획이나 개발에 관한 계획하고 서울에서 하는 계획이나 개발하고는 이 비교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의 특징은 여전히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채의 집이 있다라고 한다면 노후 대비를 위해서 주택연금을 받는 게 자산을 유동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노인 입장에서 집을 팔아서 목돈을 갖고 있는 것도 결국에는 방법일 텐데 아니면 살고 있으면서 주택연금을 받는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선택이 그래도 조금 나은 선택일까요? 저는 뭐 당연히 이제 살고 있으면서 주택연금을 받는 것을 당연히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앞으로의 전망은 정말 주식에 뭐 대가라도 주식은 모르고요. 숱한 경제학자들도 과거 2년 동안 경제 전망 다 틀렸습니다. 물가 이만큼 오른다고 생각 안 했고요. 금리 이만큼 오른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앞으로 20년, 30년 미래는 모릅니다. 그러면은 노후에는 안정되게 해놓아야 되는 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뭔가를 보고 전망을 하고 베팅을 하는 것보다요. 내 삶을 안정되게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집을 팔고 현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제일 위험한 거는 이 현금 언제 없어질지 모릅니다. 예, 피싱도 당할 수도 있고 돈이 있으면은 돈 냄새는 가장 잘 맞는 사람이 사기꾼이라고 그러는데요. 현금화를 해놓으면은 이 돈은 정말 내가 단단하게 관리하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게 가장 큰 리스크예요. 노후에 그러면 내가 집을 팔고 전세로 갈 것인가, 월세로 갈 것인가, 전월세로 간다, 뭐 이러면은 일본의 같은 경우에 고령자들이 가장 생활비에서 곤혹스럽게 많이 나가진 것이 임대료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거 불확실하잖아요. 내 임대료가 얼마만큼 오를지 모르고. 그러니까 주거가 너무 불확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삶의 퀄리티가 확 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집값의 방향인데요. 집값이 오를지 떨어질지 누구도 모르는데요. 주택연금은 집값을 고정시켜 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여차해서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면은 갚고 집을 다시 찾으면 되는 것이니까 이거는 옵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가 프로텍션 할 수 있는 기능도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노후를 훨씬 좀 더 안정되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주택을 팔고 현금이 생긴 것을 뭐 보험사에 넣어서 연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형태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 그 형태의 영목이지 형태의 주택연금이 저는 훨씬 나은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이 보통 연령이 좀 높고 금리가 좀 낮으면 더 수령액이 많다라는 이런 얘기가 좀 들리더라고요. 맞는 얘기인가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연령이 높으면은 주택연금을 받을 기간이 짧기 때문에 아무래도 빨리 죽으니까 같은 주택을 담보로 해서 돈을 주는 것이니까 금액을 그만큼 많이 줘야죠. 기간이 짧으니까요. 그래서 70세 받느냐, 80세 받느냐, 90세 받느냐. 90세 받으면 주택연금 금액이 한 500만 원씩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주택연금 금액이라는 것은 대출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이자가 쌓여서 또 대출 금액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금리가 낮으면은 대출에 대한 이자 금액이 적고 또 대출 금액도 그만큼 복리로 적게 이제 형성되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이제 연금액은 좀 더 많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저희 구독자분들이 조금 더 다가올 수 있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70세예요. 예. 근데 주택의 가격이 5억이다. 그렇다면 한 연금 수령액은 한 어느 정도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기준? 네. 그 이제 주택연금을 70세 기준으로 한다면요. 150만 원이죠. 150만 예. 원. 그럼 70세 기준이다 그러면 5억 집이면 한 15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거군요. 그러면 주택 뭐 연금 150 받고 국민연금 한 100만 원, 뭐 150만 원 받고 뭐 그 밖에 이렇게 받으면 또 나름 생활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예, 들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60세부터 한 70세까지 이렇게 네네. 잘 재취업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적당하게 자기의 소득을 만들어 가면은 그다음에 이제 70세부터는 국민연금 금액도 많아져 있고요. 네. 그다음에 주택연금화하면은 시가로 5억 같으면은 한 월 150 정도를 받을 수 있고 하니까요. 그것만 합치더라도 300은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그 돈만 가지고도 이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연금을 그럼 60세부터 받으면 어떨까 하는데요. 마찬가지 자산도 복리 효과가 있듯이 이 부채도 복리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을 일찍 받으면은 나중에 한 30년 지나면 이 복리 효과로 이제 대출 금액이 많이 늘어나게 되어서 사망하고 나서 혹시 주택 금액이 더 많으면은 자녀에게 상속으로 돌아가잖아요. 네. 예, 그런 부분에 가능성이 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택연금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노후 준비의 스페어 타이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게 꼭 내가 필수품으로 가져 있는 것은 아니고 내가 스페어 타이어로 트렁크에 넣어놓고 있는데 노후 준비를 잘 달리고 있다가 누구도 모릅니다. 펑크가 팍 나버릴 수 있어요. 그럴 때 주택연금을 끄집어내서 타이어를 갈아 끼우면은 얼마든지 잘 달릴 수가 있습니다. 저 박사님 그러면 주택연금을 좀 더 유리하게 좀 운영할 수 있는 팁 좀 공개해 줄 수 있을까요? 일단 주택연금 지금 받는 사람들도 대략 한 72세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빨리 받는 분은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주택연금도 부채이기 때문에 이게 부채와 대출금리 그다음에 보험료 이게 복리 효과로 계속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질수록 부채의 복리 효과가 막 생기기 때문에 뭐 여유가 되신다면은 조금 한 70세 정도 좀 넘어서 받으시는 게 좋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금액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자기의 부채가 쌓이는 속도도 좀 늦어지니까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작년 10월부터인가요? 이제 주택연금 가입에서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네네. 공시가격이 12억이기 때문에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대충 시세로 한 17억 정도 뭐 이 정도이니까요. 이제 주택을 내가 두 채를 가지고 있다 하면은 뭐 지방에도 하나 가지고 있고 서울에도 가져 있는데 주택연금은 자기가 거주하는 주택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채만 이제 주택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은 내가 서울에도 하나 있고 그 외에 외곽에도 하나 있으면은 서울에 있는 것은 내가 주택연금을 받고 외곽에 있는 것은 뭐 임대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걸로 이제 주택만 가지고 있는데 네. 하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길이 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조금 활용할 수 있는 팁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또 주택연금의 거주 요건 중에 하나가 자기가 거주를 해야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주택연금을 받다가 요양원으로 가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죠. 네. 그러면 인정을 해줍니다. 예,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예, 네. 그러면 내가 요양원에 가서 한 달에 한 200만 원, 300만 원 돈이 든다. 주택연금으로 충당할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비어 있는 주택은 임대를 줄 수도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 요건에서 거주를 안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서 자기가 요양 비용을 충당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거주 요건에서 또 예외로 해준 것이
이제 자녀의 부양을 받는다고 해서 자녀의 집으로 옮겨갈 때입니다. 그렇게 옮겨가면은 이 집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주택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제 좀 중요한 팁에 해당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주택연금 제가 수기를 읽어보면은 아무래도 저소득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부분보다도 이 주택연금을 가입하시게 되면서 이분들이 삶을 보는 관점이나 퀄리티가 많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기가 이제 자녀가 오더라도 용돈도 잘 못 손주죠. 잘 못 주고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건 생각지도 못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든지 이런 것만은 이제 보았었는데 아까처럼 이제 우리가 억당 한 3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주택을 이제 한 70세 가입하고 하니까 캐시플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주한테 용돈을 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기부도 조금씩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는 삶에서 주는 삶으로 자기가 바뀌면서 삶에서 참 보람을 느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연금을 그런 식으로 활용하면은 삶의 관점조차 바뀔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이 이제 좀 활용에 있어서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저는 이제 주택연금을 비유할 때 자린고비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저는 주택연금을 가입하지 않고 어렵게 사는 분들을 보면은 저는 그런 거와 다름없다고 보아집니다. 그걸 활용하면은 얼마든지 아까 그 수기에서 말씀드렸듯이 삶을 바라보는 관점조차도 확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거 하나는 그대로 놔두고 그냥 매달아 놓고 있는 것입니다. 주택 매달아 놓고 그냥 자기는 어렵게 간장만 먹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좀 탈피하면은 훨씬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 삶을 보는 관점도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다른 얘기를 한번 좀 여쭤보면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젊은 세대들, 특히 MZ 세대들은 이제 내가 수령할 때쯤 이제 고갈되니까 이제 국민연금 이제 없앴으면 좋겠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MZ 세대들이 국민연금을 못 받을 가능성 어느 정도로 좀 보고 계세요? 그 가능성은 이제 우리가 국가가 어떤 합의점을 이루어가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고요. 다른 나라에서 보시듯이 국민연금은 적립금이 고갈된다고 해서 국민연금이 뭐 파산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그때는 이제 보험료를 통해서 하는데 그게 부족하면은 이제 세금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고령자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바뀌게 될 텐데 지금은 이제 계산으로서는 만일 제도 개혁이 없다면은 2050년대 초반 가면 이제 적립금이 고갈되죠. 그럼 2060년 이렇게 넘어가면은 한 해 적자 금액이 뭐 300조 하다가 그 다음에 한 해 또 500조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지속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도는 반드시 바꿔야 되고요. 지속 불가능하다는 소리는 그러면은 보험료를 얼마를 내야 이게 지탱이 될까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지금은 9% 내잖아요. 4.5, 4.5에서 2050년, 60년에 가면은 27%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죠. 이제 건강보험료 내고 세금 내고 하면은 웬만한 사람도 자기 소득의 절반 이상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의 지속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금이 들어와야 돼요. 그 다음에 보험료도 이제 또 서구 국가들 같은 경우는 보통 그 공적연금 같은 경우는 한 18% 이렇습니다. 우리는 9%니까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올라와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제시하는 최저 정도의 보험료가 한 13% 정도 이런데요. 이런 부분 정도 이상은 이제 차츰차츰 올라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적립금은 자꾸 낮아질 겁니다. 낮아지고 나중에 적립금이 부족해지게 되면은 이제 국가의 세금이 들어오고 하는 형태로 이제 지속 가능하게는 만들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령자들 지금 베이비 부모들도 이제 안심하실 거는 아닙니다. 나는 다 받을 수 있지. 아닙니다. 국민연금이 나중에 감액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 이제 평균 수명 이런 것, 전체 고령자 대비해서 젊은 사람의 비율 이걸로 해서 이제 국민연금 지급액을 결정해놨다가 이 비율이 틀려질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수명이 길어진다든지 하면은 이 비율이 틀리게 되거든요. 출산이 확 떨어진다든지. 이러면은 받는 사람들의 금액을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제도가 아직 우리나라는 안 들어와 있어요. 근데 다른 서구 국가나 이런 데는 그 제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과다하게 부담이 돼야 될 사태가 나면은
받는 사람도 연금액을 조정한다는 것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양쪽으로 앞으로 양방향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받는 사람들이 어떤 극단적으로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국가가 전적으로 혹은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이 부담을 전적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도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보험료를 내는 사람도 조금 더 내고 국가도 세금을 통해서 이걸 보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런 이제 합의점을 이루어서 국민연금은 지속 가능하게 해야 됩니다. 공적연금이 없는 사회는 국가가 아니라고 보셔도 돼요. 예, 또기 이제 복지사회라고 보면요, 그 공적연금은 반드시 그건 주축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이 차라리 이거 다 없애고 우리 사적연금으로 하자 하는 것인데요. 결국 여기에 관련된 가장 큰 이해관계자는 두 당사자입니다. 하나는 받는 사람, 하나는 보험료를 내는 사람. 예, 받는 사람은 갈수록 투표권에서는 목소리를 내는 데는 유리합니다. 예, 투표율도 높고요. 예. 그렇지 않아 이쪽에 있는 층 내는 사람들은 숫자도 적고 투표율도 낮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국민연금을 없애자고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정치적 프로세스에 자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나의 세대만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제도를 이제 만들어가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인 대안인 것 같고요. 뭐 일본에는 이미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단카이 세대나 그쪽에 소위 말해 우리로 치자면 베이비 부머 세대들, 여기는 저 젊은 세대들이 도망치는 세대라고 그럽니다. 이 단카이 세대들을 보험료 부담은 젊은에게 주고 자기들은 좋은 세월 다 보내고 사라진다 해서 도망치는 세대라고 그러거든요. 베이비 부머들도 자칫하면 그런 소리를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이야기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 과정 혹은 정책 과정에 반드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제도를 바꿔가야 됩니다. 최근에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은퇴 후에 노후 자급으로 한 10억 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또 있더라고요. 평범한 월급쟁이가 과연 그 10억 이렇게 모을 수 있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월급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요.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하고요. 50대, 60대, 5060 보시면은 평균적인 이제 총자산 해봐야 한 5억 7천, 5억 9천 이 정도 됩니다. 6억 원으로 잡는다고 그러더라도요. 그 중에서 거의 이제 한 70% 정도가 주택이니까 내가 금융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한 2억에서 2억 5천 남짓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연금은 거기 계산이 안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은 이제 계산을 집어넣으면 한 10억 원 봐도 됩니다. 지금 5060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30대인 분들은 충실하게 연금을 드시면은 저는 10억 정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부분에서 그 세 가지 연금, 공적 연금은 어차피 하셔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이 부분을 세제 혜택을 보는 한에 있어서 그냥 풀로 그리고 중간에 공백 없이 그리고 운용 수익률을 괜찮게 투자 자산을 통해서 잘 운용을 하시면은 그러면은 가능합니다. 예, 예. 첫째, 얼마를 저축하는가? 내가 언제까지 일을 할 것인가? 운용 수익률이 몇 %로 할 것인가? 이 세 가지 안에 자산을 축적하는 모든 게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벗어나는 방법은 없습니다. 있죠. 로또를 사가 되는 방법은 있는데요. 일확천금. 네. 예, 그다음에 상속을 받는다. 이것은 이제 예외적인 경우니까 이것은 차치하고 내가 노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제 혜택을 받는 연금 부분 정도는 그래도 풀로 가입을 하시는 것, 그 정도 저축액은 최소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하는 기간, 지금 55세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아마 지금 30대는 제가 보니 좋게 65세는 늘어날 겁니다. 70세까지도 늘어날 수 있으니까요. 이런 기간이 좀 길어지면은 충분히 자산을 늘릴 수 있고, 여러분들이 노력하실 부분은 나의 전문성을 통해서 이 기간을 길게 만드는 것. 그게 이제 중요한 것이고, 세 번째가 이제 운용 수익률을 3% 이런 걸로 하시지 말고 한 5% 정도만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운용 수익률을 내셔도요 충분히 준비됩니다. 만약에 10억의 은퇴 자금을 만들었다 그러면 뭐 포트폴리오의 어떤 자산 구성이라든지 그 말씀하셨던 수익률이 4.5%에서 5%까지 만들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방법, 우리 구독자분들이 좀 어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좀 목마르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하면 될까요? 최고의 공격수는 주식입니다. 주식. 예, 예. 골을 넣을 수 있는 것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수익률의 제일 기본 주축은 이제 주식을 얼마를 가지느냐, 어떤 나라의 주식을 가지느냐, 어떤 주식을 가지느냐 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이제 기본 주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보조해 줄 수 있는 것. 그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리츠나 채권입니다. 그래서 예, 이 셋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노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주식, 그 다음에 리츠와 같은 부동산, 채권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내가 젊을 때는 스트라이크를 많이 두어야 돼요. 예, 공격수를 많이 두어야 되고요. 그래서 주식의 비중을 늘려야 됩니다. 대략 한 몇 한 퍼센트 정도? 70% 정도는 하셔도 돼요. 70% 정도까지. 해외 같은 경우 거의 90% 이상씩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예. 이제 우리나라의 사정도 있고 하니까요. 한 70% 저는 이렇게 이제 정도 보는데 황금 비율은 뭐 일반적으로 6대 4입니다. 주식 60 그 정도 하시고 이제 나머지를 리츠나 채권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리츠 20, 채권 20 이게 이제 젊을 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6대 4가 아니라 4대 6으로 바뀌는 것이죠. 주식을 4로 가져가고 이제 리츠를 한 20, 채권을 40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안정성을 높여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식을 60, 채권을 40 가질 것인지 주식을 60, 리츠를 20, 리츠가 부동산 간접 투자이니까요. 리츠를 20, 채권을 20% 이렇게 가질 것인가 부분인데 채권보다는 리츠가 기대 수익이 조금 더 높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안정성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젊은 분 같은 경우는 6대 2대 2 그래서 주식 60, 리츠 20, 채권 20 이 정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나이 드신 분들은 4대 2대 4입니다. 주식 40, 리츠 20, 채권 40 좀 더 이제 안정성을 높인 그런 경우이죠. 그래서 아까 주식을 제가 60이라는 걸 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어디에 주식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그 다음 핵심적인 퀘스천인데요. 저는 뭐 청년들 같은 경우라면은 미국 주식의 비중을 압도적으로 높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달러로 투자를 합니다. 환해치하지 않고 달러를 그대로 이렇게 이제 투자하게 되면은 미국의 주식하고 원달러 환율이요 이게 기가 막히게 해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주가가 떨어질 때는 원화가 약세가 됩니다. 그래서 달러가 강세가 되는 거죠. 이러나 저러나 이 둘을 미국의 주식이라는 것과 달러 환율을 결합을 시켜 놓으니까 미국의 주식 가격의 변동성이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극단적인 이야기로 미국 사람이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포트폴리오 면에서 그 두 개가 자체가 포트폴리오가 된다는 것이고요. 가장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는 자산은 저는 미국 자산이라고 보아지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자산 중에서도 미국의 기업의 경쟁력이 가장 압도적이니까 저는 주식을 한다면은 미국 주식을 아주 비중을 충분히 늘려도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혹시 박사님 보시기에 2024년 자산 시장 어떤 전문가분들은 뭐 중성장, 중물가, 중금리, 뭐 중3 시대로 이렇게 보시기도 하더라고요. 박사님 보시기에는 어떤 자산 시장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앞으로 이제 아주 장기적으로는 뭐 우리나라는 저성장인 것은 확실한데요. 올해하고 내년 여전히 저는 불확실하다고 봅니다. 과거의 2년 동안에 제가 경제 전망 다 틀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앞으로 올해하고 내년 동안의 불확실성은 있을 것 같고요. 그 불확실성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물가하고 성장입니다. 물가 성장. 예, 물가 부분은 조금만 손 놓고 있으면은 이제 다시 튀어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 중앙은행이나 우리나라 중앙은행이나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1년, 2년 정도는 신경을 쓰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되면은 미국이 마음을 놓느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 밑으로 뚝 떨어지면 마음을 놓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2몇 % 보이면은 여전히 불안해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안착이라고 하기 힘들거든요. 이게 2%대로 떨어져도 여기서 금리를 낮추면은 이게 또 금방 되튈까봐 불안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리를 조금 더 높게 오래 유지하면은 고금리 효과 때문에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에 이제 상업용 부동산 부실화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언제 갑자기 툭 터질지 모릅니다. 미국의 노동시장은 우리하고 달라서요. 시장이 안 좋아지면 갑자기 신규 고용자가 확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그만큼 탄력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가 오면은 우리처럼 노동시장이 아주 천천히 변하는 것이 아니라요, 급속하게 변화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연착륙에서 그런 기대를 갖다가 갑자기 생각보다 성장률이 떨어지겠네, 경기가 안 좋겠네 하는 것도 한순간으로 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불투명한 부분은 올해 하고 저 생각에는 아마 내년까지도 지속될 것 같고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코로나19라는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지금 일어나는 것은 그 이후의 여진입니다. 예. 그 여진은 그렇게 빨리 금방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올해 내년 정도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시장 상황에서는 어떤 투자 전략을 취하는 게 좋을까요? 아까 미국 주식을 말씀드린 것도 지금은 밸류에이션상 당연히 높을 수 있습니다. 저는 뭐 타이밍상 지금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청년들이 길게 봐서 혹은 뭐 30대, 40대도 내가 자산 관리를 좀 10년 이 단위로 보았을 때 내 자산을 어디에 갖다 두어야 할까 하는 측면에서 저는 이제 미국의 주식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두 번째 이제 부동산 자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아파트와 상가에 집중되어 있는 형태에서 이제 좀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많이 떨어질 테니까 이런 부분을 다른 자산으로도 옮기고 부동산의 물건도 이제 좀 다양화해서 가져가야 되는 것. 그게 앞으로 우리나라가 새로운 성장의 패러다임에 접어들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은퇴 후에 이제 가정 구조가 아이들 중심에서 부부 중심으로 바뀌면 굉장히 위기에 처할 수 있다 그러시면서 은퇴 부부에게 필요한 30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진짜 제가 이제 은퇴 부부의 위기라고 전하는데 일본에서도 그렇고 많은 이제 부부들이 그런 걸 겪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을까인데 그래서 일본에 이제 오가와 유리라고 우리나라에 이제 수필집도 나와서 히트를 쳤는데요. 그 책 제목이 이제 은퇴 남편 길들이기입니다. 제가 그걸 이제 곰곰이 생각하다가 30이라는 것을 이제 제가 좀 말을 만들어냈는데 30의 첫 번째가 이제 공감입니다. 공감. 예. 그건 뭐냐면은 이제 영어로 하면 컴패션인데요. 패션이라는 것이 깊은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깊은 슬픔이라는 것이 남자는 바깥일에서 깊은 슬픔을 갖고 있어요. 가전 사실은 모욕도 당하고 이러면서 돈을 번다고 그러고 있는데요. 그런 슬픔을 갖고 있고 여성이 이런 걸 이해해 주기 바라는 거죠. 여성은 여성대로 자녀를 키우면서 또 깊은 슬픔을 갖고 있습니다. 자녀가 말을 안 듣고 난리를 피우더라도 그걸 끝까지 보듬고 살아야 돼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같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살아온 동안 가지고 있는 어떤 깊은 슬픔, 그걸 인정을 해주는 것, 슬픔이고 어려움이겠구나 하는 것을 진정 인정해주는 마음, 그걸 갖는 게 첫째 중요한 것 같고요. 그게 이제 공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공간입니다. 공간, 예. 스페이스. 예. 그거는 이제 물리적으로도 좀 떨어져 있어야 되고요. 그건 뭐냐면은 집에 하루 종일 붙어 있지 말고 좀 나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좀 나가서 자기의 생활도 즐기고 하면서 서로 같이 있는 이 시간을 줄여야 돼요. 우리는 아파트 문화잖아요. 일본은 10%가 공동주택이지만 우리는 70%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매번 거실에서 마주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피지컬하게 이제 공간을 가져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각자의 영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성의 아내의 영역과 남성의 영역이 있는데요. 그런 영역을 침범하지 말고 서로의 영역을 독립적으로 잘 인정을 해주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 그런 공간을 꼭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공분입니다. 예, 이게 분하다 할 때 분자가 아니고요. 분노하다 할 때 분자가 아니고 나눈다 할 때 나눌 분자입니다. 집안일을 같이 나누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아내가 주로 모든 일을 해왔는데 나중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집안일을 좀 나누어서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구구사전에 찾아보면 나옵니다. 공분하면은 서로 같이 나눈다는 뜻이다 있는데 그래서 공감, 그다음에 공간, 예, 공분 이 세 가지를 지키면은 은퇴 부부가 아니고 일반 부부에도 꼭 적용되면은 집안이 평안하게 잘 다스려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께 불안한 노후가 걱정이신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한번 좋은 말씀 부탁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어떤 분의 책에서 읽은 부분인데요. 그 책에서 이분이 노년에 갖춰야 할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 외에 제가 다른 걸 생각을 해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가 그만큼 딱 컴팩트하게 갖추어졌는데요. 첫 번째, 어떤 노년이 되어야 되느냐.
의지하지 않는 노년이 되어야 된다. 그것은 뭐냐면은 건강이나 돈이나 이런 데서 의존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노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건강 관리도 자기가 해야 되고 자산 관리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열린 노년이 되자는 것입니다. 70대인 분들이 뭘 강의를 하거나 글을 쓰면 꼭 뒤에 가서 교훈을 답니다. 그런 교훈 달지 말고요. 젊은 세대와 더불어서 오픈된 마음으로 자기의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너무 주장하지 말고 항상 새로운 흐름에 적응을 하고 하는 열린 노년이 되자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베푸는 노년입니다. 케네디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사회가 나를 위해서 해줄 것이 뭔가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국가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 생각을 해야 했는데요. 자꾸 이제 받는 노년 이런 것보다 이제 베푸는 노년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세 가지. 그래서 의존하지 않는 노년, 그 다음에 열린 노년, 베푸는 노년 이 세 가지가 저는 제일 핵심적인 것이고요. 저도 이거 닦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최고의 자산 관리 전문가이자 이제 미래세 자산운용의 김경록 고문님을 모시고요. 은퇴와 자산 관리에 대한 유익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부동산 클래스는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